네, 안녕하십니까. 조도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운영체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 프로세스 관리와 교착 상태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우리가 운영체제라는 과목이 타 과목에 비해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개념 위주로 잘 정리하시고, 또 운영체제 부분에서 약간의 어떤 계산과 관련된 형태의 문제가 몇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할 내용이 이제 스케줄링에 관련된 얘기를 할 텐데요. 그 이전에 이번 시간에 프로세스와 교착 상태에 관련된 개념을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스케줄링부터 정리를 한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쉽게 이 과목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에 학습 내용 프로세스 관리와 교착 상태, 텍스트가 역시나 상당히 많은 그 형태의 그 내용이죠. 여러분 교재를 쭉 한번 훑어보시면 여러 가지 그 그림보다는 여러 가지 시험 문제 나왔던 형태의 어떤 그 글자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제가 중요한 부분 위주로 색깔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중요한 부분 알려드릴 거고요. 과거 기출문제에서 많이 출제됐던 내용 위주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화면에서 프로세스의 개요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건데, 프로세스가 뭐냐라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한 번쯤은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쓰는 그 한글 부분하고 또 영어하고는 그 뭐라 그러죠? 그 한 끗 차이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지난 그 과목에서 배웠던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배웠던 프로세서라는 부분 기억나시죠? 프로세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게 되면 이제 PROCCESSOR로 끝나지만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프로세스는 PROCESS로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프로세스와 프로세서는 우리 그 한글로 따지면 이렇게 어자하고 으자하고의 차이긴 하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의미가 다르죠. 프로세서는 어떤 장치, 기계를 의미한다 그러면 프로세스라는 것은 어떤 처리를 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처리하는 것들, 처리를 해주는 기계의 이름이 프로세서의 의미는 되지만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이 프로세스는 지난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공부했던 프로세스의 의미랑은 조금 다르다는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프로세스의 정의, 프로세스의 의미는 뭐냐? PCB를 가진 프로그램이다. PCB가 우리 아래쪽에 설명이 되고 있지만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이라 그래서 프로세스를 제어하는 블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프로세스를 그 처리 과정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 처리 과정을 제어하는 하나의 일종의 블럭이다,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프로세스를 가진 프로그램이 프로세스가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죠. 일단 프로세스 제어 블록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일단 정의를 묻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번부터 6번까지 간략하게 우리 책에서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7가지, 우리 칠판에서는 6가지지만 우리 교재에서는 7가지가 나와 있죠. 그 7가지 중에서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프로세스의 정의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해서 틀린 답 다른 걸 하나 넣어서 출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서도 출제 빈도수가 상당히 많다는 게 보이시죠? 오른쪽에 역시 오답 쪽지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오답 쪽지의 내용을 일단 들여다보는 것보다 반드시 7가지를 정확하게 잘 암기를 했어라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프로세스의 정의의 첫 번째가 이제 PCB를 가진 프로그램이고, 두 번째가 이제 제가 색깔펜으로 표시를 해놨죠. 실기억장치에 저장된 프로그램이다. 실기억장치라는 게 주기억장치죠. 우리가 그 컴퓨터를 켜고 난 다음에 CPU라는 중앙처리장치, 다시 말해서 프로세서가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하나의 어떤 프로그램들, 하나하나의 어떤 작업해야 될 내용들이 필요하겠죠. 그 내용들을 자체를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기억장치에 저장된 프로그램의 의미가 프로세서라는 CPU가 실제로 어떤 처리할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는 이제 프로세서, 역시 CPU가 할당되는 실체를 의미하는 거고, 프로시저가 활동 중인 실체를 의미하는 거고, 시험에 잘 나오는 용어가 이거 비동기적 행위를 일으키는 주체다라는 말이 시험에 잘 나오죠. 따로 별표를 하나 해두시고요. 자, 이게 그 오른쪽에 오답 쪽지에 보면 틀린 답으로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동기적 행위를 일으키는 주체다, 이렇게 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동기란 말과 비동기란 말은 앞서 강의에서도 많이 설명드렸지만 둘의 상태를 똑같이 하고 진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죠. 똑같이 하고 진행하는 게 싱크로노스, 동기를 의미하는 거죠. 이 동기와 비동기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데이터 통신, 정보통신 개론 파트에서 또 한 번 자세히 언급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실행단위다. 결국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하고 있는 과목 자체가 운영체제라는 과목이죠. 그 운영체제라는 과목은 컴퓨터의 어떤 하드웨어적인 어떤 기계들이 우리 인간이 그 기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운영체제라면, 그 운영체제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쓰는 윈도우즈라고 한다면, 그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가 하는 일이 바로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실행 단위의 프로세스를 처리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을 묻는다 그러면 내가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배웠던 어떤 기계적인 부분들을 운영체제가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잘 다루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고 정의를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상당히 시험에 많이 빈번하게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잘 정리하셔서 나왔을 때 틀리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프로세스 제어 블럭이라 그래서 PCB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PCB도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가 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은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PCB에 속하는 것이 아닌 것은, PCB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아닌 것은, 이렇게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PCB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개념 위주로 설명드린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맞출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예를 드려 볼게요. 그 예는 뭐냐면, PCB 하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신분증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신분증 속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습니까? 뭐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주민등록증을 얘기해 볼까요? 자, 주민등록증 속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죠. 그쵸? 또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났는지도 알 수 있어요. 주민번호를 통해서. 또 그 사람이 현재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주소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요즘은 기록되나 모르겠는데, 뭐 과거에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군필을 했다 안 했다, 뭐 그런 정보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우리 신분증. 그쵸? 그 신분증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 있죠. 결국 PCB를 우리가 신분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PCB에 들어있는 것은 각가지 우리가 컴퓨터가 어떤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정보들이 들어있는 공간이 바로 프로세스 제어 블럭 PCB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신분증이라는 개념을 잡고 그리고 내용을 들여다보세요. 상당히 내용이 쉽고 잘 정리가 될 겁니다. 그 첫 번째가 PCB는 운영체제가 프로세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저장해 놓은 곳이다. 우리 신분증 속에는 상당히 중요한 정보들이 많아요. 그쵸? 개인만의. 자, 각 프로세스가 생성될 때마다 고유의 PCB가 생성되고 각 프로세스가 생성될 때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생각할까요?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마다, 그죠? 고유의 PCB, 그러니까 태어날 때마다 우리 신분증이 바로 발급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태어날 때마다 고유의 주민번호가 부여되고 또 그 인적 사항이 부여되고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PCB에 저장되어 있는 그럼 구체적인 정보가 어떤 것들이냐? 그 첫 번째가 프로세스의 현재 상태, 그 사람 현재 어디 사느냐? 그죠? 뭐 주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지금 우리는 PCB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PCB에 들어있는 정보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이라는 시험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신분증이라는 예를 들고 들여다보면 쉽게 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고유 식별자. 이게 남잔지 여잔지 신분증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남잔지 여잔지 구별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사진으로요? 아니죠. 주민등록번호에 뒤에 7자리 중에서 첫 번째 자리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겠죠. 뭐 1이면 남자고 2면 여자고, 그리고 뭐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3이면 남자고 4면 여자고, 그리고 5도 있죠. 5, 6도 있습니다. 5면 남자고 6은 여잔데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그쵸? 5번, 6번은 외국인인데 우리나라로 귀화해서 우리나라의 그 국적을 따내고 신분증을 발급받게 되면
그런 분들의 남자는 5가 되고 여자는 6이 된다고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보면 고유의 식별자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스케줄링 및 프로세스의 우선순위를 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우선순위는 어떤 예를 들면 될까요? 나이를 예를 들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동방예의지국이고 어른들을 한다 그러면 신분증 딱 봤을 때 나이가 좀 많으면 이제 조금 우선순위를 조금 챙겨주는 그런 의미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보면 그런 말 하죠. 막 싸우면은 니 도대체 민증 한번 까볼까?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너 도대체 나이가 몇 개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선순위.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위치. 이것도 뭐 현재 주소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뭐 이런 예로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시험 문제 맞출 수 있는 부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 PCB에 속해 있는 정보가 아닌 것은 이렇게 잘 나오기 때문에 신분증을 예를 들어서 기억하면 훨씬 더 기억에 잘 남을 수 있겠다. 그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오답축제 한번 들여다보세요. 오답축제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틀린 답으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잘 비교하셔서 이 문제 나왔을 때 틀리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기타 이제 CPU 레지스터의 정보나 각종 자원의 포인터, 그리고 주기억장치 관리의 정보, 나머지는 전부 다 정보니까 정보라는 개념으로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페이지를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프로세스의 상태 전이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도 역시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왔고 산업기사에서 주로 많이 나왔던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프로세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하나의 단위라고 봤을 때 그 프로세스의 상태가 전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3단계로 이렇게 회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첫 번째가 ready, 준비 단계고요. 그 다음에 실행 단계, learning, 그 다음에 대기 단계, 블록 단계, 이 세 가지가 이제 삼각형의 사이클을 이렇게 돌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예를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흔히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 계좌를 갖고 있죠. 어카운트를 갖고 계시는데 여러분 통장에 돈이 얼마나 들어 있습니까? 별로 없다고요. 몇천 원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뭐 몇천 원이 있든 뭐 몇 원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금 자동 지급기 ATM기에 들어가서 현금을 일출하려고 합니다. 그럼 현금을 일출하려고 하려면 일단 들어가서 일단 카드를 꽂든지 아니면 뭐 무카드 거래 버튼을 눌러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서 일단 시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현금 자동 지급기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상태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렇게 준비를 해서 실제로 이제 모든 기능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돈을 찾아 나오는 과정을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준비 단계에 있다가 실행 단계로 넘어가서 뭔가를 막 실행하다가 내가 갑자기 그 패스워드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죠? 또는 뭐 카드를 넣지 않고 무카드 거래를 하다 보면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되잖아요. 계좌번호가 만약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계좌번호가 뭐더라? 아니면 비밀번호가 뭐더라? 라고 하면서 한참 고민을 하는 순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 기계가 다시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죠. 왜냐하면 그 보안이나 이런 것들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그 일을 다시 해야 되죠. 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자, 준비 상태에서 실행 상태로 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디스패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스패치라는 용어 이따 나오겠지만 디스패치를 단독으로 묻는 문제도 시험에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준비 상태에서 실행 상태로 넘어가는 상태 디스패치를 시도를 했습니다. 디스패치를 했습니다. 실행하다가 패스워드 생각 안 나. 그쵸?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돼 버렸어. 타임아웃 현상이 발생돼 버리면 다시 어디로? 준비 상태로 되돌아가게 된다. 자, 이 그림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과거 시험 문제에서 이 부분을 갈로로 이렇게 비워놓고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용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출제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타임아웃이 되면서 준비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물론 시간이 지나서 돌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진짜로 패스워드를 잘못 눌렀거나 계좌번호를 잘못 누르게 되면 더 이상 또 역시 진행이 안 되겠죠. 그런 경우는 뭔가 보안에 의해서 블로킹됐다, 막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러니까 실행 상태에서 블로크드 돼버리면 입출력 요구 상태에서 블로킹 돼버리면 대기 상태로 다시 빠져버립니다. 대기 상태로 빠졌다가 다시 어떻게? 내가 갑자기 까먹었던 계좌번호나 비밀번호가 생각이 났어. 자다가 깨어났어. 그쵸? 잊어버렸던 게 생각이 났어. 이게 뭡니까? 웨이크업이죠, 웨이크업. 그쵸? 웨이크업 상태를 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입출력을 종료하고 다시 준비 상태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진행하면 된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그림 자체를 머릿속에 쉽게 이해하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쵸? 뭐 여러 가지 그 그림을 더 그려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내용 자체가 상당히 그 빡빡하게 여러분 교재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교재를 사실 그 제가 수업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화려한 그래픽을 동원해 갖고 여러분한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보여드리고 싶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면서 공부하는 것은 이 책이기 때문에 책의 내용을 보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적당한 예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 금방금방 웨이크업이 돼요. 그쵸? 금방금방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메모를 한다 그러면 물론 제가 색깔 빼놓은 칠하는 부분이나 중요하다는 부분에 따로 줄치고 별표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조금 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할 때 기억이 새록새록 날라 한다면 그 그림 옆에다가 뭐 ATM 기에 대한 예 이런 말을 적어두세요. 적어두면 나중에 이 책을 다시 한번 볼 때 그 기억이 새록새록 나서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온다 그러면 준비 상태라는 것은 프로세서를 할당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죠?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ready, 준비 상태다.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 이 말 때문에 혹시나 가나다라에 여기 있는 말 ready, run 그리고 블럭 대기 이렇게 말 나왔을 때 대기라는 말 때문에 기다리는 게 대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실행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는 바로 준비 상태라는 겁니다. 블럭이라는 것은 블럭크드 됐을 때, 그죠? 블럭크드 됐을 때 대기 상태로 빠졌다가 다시 준비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 부분이 헷갈리지 말라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거고요. 자, 실행 상태라는 것은 역시나 준비 상태 Q에 있는 Q라는 말 자체를 먼저 아시죠? Q라는 것은 우리가 그 지난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배웠지만 스택과 Q 구조에서 스택은 first in, first out 구조가 아니라 first in, first out은 Q 구조가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스택 구조라는 것은 last in, first out이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들어간 게 먼저 나온다는 개념이잖아. 그러면 Q라는 것은 first in, first out이니까 우리가 줄 서서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ATM기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줄 서서 기다려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준비 상태에 있는 Q에 있는 프로세스를 할당받아 실행이 되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러닝 상태다, 실행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나머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대기 상태는 블럭 상태다. 프로세스에 입출력이 필요하면 현재 수행 중인 프로세스가 중단되고 대기 상태로 전이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블럭 상태는 다시 그 대기 상태로 블러킹 되면서 대기 상태로 전이됐다가 다시 실행 상태로 옮겨지는 준비 상태로 옮겨지는 이런 과정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 그림을 머릿속에 ATM기랑 병행해서 기억하고 계시다면 충분히 우리가 쉽게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에 그 단독으로 잘 나왔던 부분이 아래쪽에 이제 참고 표시 두 개인데 그 첫 번째가 프로세스가 자원을 이용하는 작동의 순서는 당연히 요청이 있어야 되겠죠. 요청이 있으면 그 요청대로 사용을 하고 사용이 끝났으면 반드시 해제를 해주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디스패치라는 이 용어가 단독으로 시험에 자주 출제됐었습니다. 디스패치가 뭡니까? 준비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는 프로세스 중 하나가 스케줄링이 되어서 CPU를 할당받아서 실행 상태로 전이되는 과정이다. 준비 상태에서 실행 상태로 전이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름하여 디스패치라고 한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프로세스 상태에 대한 전이 상태, 프로세스 상태 전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봤고요. 이어서 네 번째, 여러분 교재 네 번째 인터럽트 부분인데 뭐 인터럽트 이 부분은 또 한 번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인터럽트가 이제 거의 한 강의 절반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서 인터럽트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운영체제에서도 인터럽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전자계산 구조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명칭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인터럽트의 종류 중에서는 우리가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배울 때는 크게 외부 인터럽트와 내부 인터럽트 그리고 프로그램 인터럽트 이렇게 막 분류를 나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외부적인 인터럽트는 외부의 어떤 영향에 의해서 발생되는 인터럽트. 그 인터럽트의 가장 대표적인 게 정전 인터럽트. 또 인터럽트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게 정전 인터럽트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전원 이상 인터럽트, 파워 인터럽트죠. 그래서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혹시나 영어로 나올 걸 대비해서 제가 영어에다가 이제 색칠을 다 해놨었어요. 그래서 파워 인터럽트, 머신, 기계 착오 인터럽트, 그 슈퍼바이저, SVC의 약자가 슈퍼바이저 콜 인터럽터, 최종 관리자가 콜을 해서 발생되는 인터럽트라고 말씀을 드렸고, 인풋, 아웃풋, 입출력 관련 인터럽트, 그리고 외부에서 신호를 줌으로써 발생되는 인터럽트, 그리고 재시작 인터럽트, 프로그램 검사 인터럽트. 프로그램 검사 인터럽트 역시나 뭐 0으로 나누기가 발생하는 경우 어떤 수치를 0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적인 오류죠.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나 언더플로우가 발생할 경우, 또 프로그램에서 명령어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터럽트의 종류와 또 인터럽트의 발생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다 다뤘던 내용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 트림씨 앞에서 다른 과목에서 배웠는데 이 부분에서 또 나오는 거야. 그렇죠? 또 나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터럽터 문제가 나오면 전자계산기 구조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운영체제에서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뭡니까? 인터럽트의 우선순위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죠. 인터럽트의 우선순위는 번호가 높을수록 우선순위가 높다 돼 있으니까 1번인 전원 이상 관련 인터럽트, 그러니까 첫 번째 전원 이상 인터럽트, 파워 인터럽트, 다른 말로 정전 인터럽트가 우선순위가 가장 높고, 가장 낮은 것은 슈퍼바이즈 콜 인터럽트라고 SVC 인터럽트가 우선순위 중에서 가장 낮다는 얘기죠. 실제로 슈퍼바이저가 인터럽트를 강제로 발생시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급한 상황 아니고서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우선순위로서는 가장 낮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럽트 발생 시 처리 순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한번 다 언급을 했기 때문에 순서를 다시 한번 더 읽어보세요. 자, 색깔 칠한 부분 위주로 줄쳐 두시고요. 요청 신호가 발생되면 현재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고, 반드시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 상태를 보존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루틴을 실행해야 되는데 처리 루틴을 먼저 실행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루틴을 실행하고, 자, 실행이 끝났으면 상태를 원 상태로 복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복구가 됐으면 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실행을 재개시켜주는 그런 형태로 인터럽트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운영체제에서도 인터럽트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이제 다섯 번째로 넘어가면 이제 스레드에 대한 개념인데, 스레드라고 이제 사투리로 스레드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옛날 그 지붕 위에 이렇게 오글오글하다, 이렇게 볼록볼록하다 이렇게 해서 지붕을 만들었던 이제 스레드 지붕?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는데, 스레드라는 게 이렇게 굴곡이 생긴 부분의 하나하나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그죠?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스레드의 정의 한번 볼까요? 자, 스레드의 정의는 프로세스 내에서의 작업 단위, 하나의 작업 단위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의 작업 단위를 의미하는 거죠. 작업 단위로 시스템의 여러 자원을 할당받아 실행하는 프로그램의 하나의 단위를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전체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이렇게 실행하고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보다 일종의 단위로 나누어서 실행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스레드 단위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스레드 얘기가 뭐 1번, 2번, 3번, 4번 쭉 나오는데, 결국은 마지막 다섯 번째 내용을 보면 스레드를 사용하면 하드웨어 또 운영체 성능과 응용 프로그램의 처리율을 상당히 많이 향상시킬 수 있다. 이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죠. 프로그램을 처리할 때 한꺼번에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스레드 단위로 나누어서 처리를 하면 좀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지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강의에서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데이터베이스 강의에서도 어떤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짤 때, DB를 구축할 때 모듈 단위로 DB를 구축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합해버리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다. 어떤 오류나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모듈 단위로만 수정을 해주면 되니까요. 그렇죠? 어떤 그 광고 회사나 이런 경우에도 만약에 라면 광고를 하나 만든다. 그렇죠? 라면 광고를 만든다 그러면 그 큰 광고 회사 같은 경우에는 팀이 뭐 한 팀밖에 없는 거 아니잖아요. 뭐 A팀도 있고 B팀도 있고 C팀도 있고 여러 가지 팀이 있어요. 각 팀들의 또 팀장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아주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인 어떤 그 라면 만드는 그 회사에서 그 광고 회사에다가 이번 광고를 의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워낙 그 큰
구찌라고 얘기해야 되나? 큰 그 분류기 때문에 A팀에서만 그 라면 광고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B팀, C팀, D팀 나눠서 A팀이 하는 일은 그 뭐 이렇게 그 뭐지? 그 광고의 주인공 섭외, 그죠? 섭외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뭐 B팀은 또 그 라면의 어떤 그 광고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라면 어떤 맛을 연구하는 팀이라면 뭐 C팀은 장소를 어디를 쓸 거냐.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듈 단위로 나눠서 나중에 하나를 딱 합쳐가지고 멋진 광고를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죠. 그러니까 뭐라 그랬나, 분업화라 그래야 되나, 그죠? 그런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을 처리할 때도 이 스레드 단위로 프로그램을 처리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레드를 분류하게 되면 사용자 수준의 스레드와 그리고 커널 수준의 스레드, 여기서 말하는 이 커널이라는 말은 나중에 우리 운영체제 과목 거의 마지막 강의에서 오늘날 우리가 그 대형 컴퓨터에서 많이 쓰는 운영체제 중에서 유닉스라는 운영체제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유닉스라는 운영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를 우리가 커널이라고 이름을 부르죠. 그러니까 커널 수준의 스레드, 그리고 사용자 수준의 스레드, 커널 수준의 스레드가 조금 더 개념이 큰 개념이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이제 커널 수준의 스레드 부분에서는 운영체제의 커널에 의해 스레드를 운영한다. 운영체제의 커널에 의해 라는 말에서 이 커널이라는 말은 유닉스 운영체제에 있어 쓰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이 정도만 밑에다 같이 메모를 해두면 도움이 되시겠죠. 자, 그래서 스레드에 대한 정의와 스레드에 대한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어서 이제 6번째 나오는 게 이제 문맥 교환, 컨텍스트 스위칭이라는 부분인데, 자, 문맥을 교환한다. 자, 우리는 지금 뭘 공부하고 있습니까? 항상 제가 코끼리를 들여다보라 그랬죠. 코끼리 발만 보지 말고요. 우리는 지금 운영체제라는 과목을 공부하고 있어요. 운영체제라는 과목은 우리 컴퓨터에서 가장 핵심적인 소프트웨어 부분이죠.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실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전자계산기 구조라는 기계적인 부분을 우리 사용자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러면 중간에서 운영체제라는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 그 운영체제라는 매개체 중에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많이 쓰려고 하니까 CPU가 주기억장치를 들락날락 거린단 말이죠. 들락날락 거릴 때 항상 그 컴퓨터의 처리 속도가 빨라지려 그러면 CPU가 요구할 때마다 주기억장치가 CPU가 요구하는 데이터를 빨리빨리 가져다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주기억장치 용량은 그렇게 크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CPU가 요구할 때마다 주기억장치를 빠딱빠딱 갖다 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닐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CPU가 주기억 요구하면 주기억장치는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요, 갖다 줄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조기억장치를 막 뒤져서 갖다 준단 말이죠. 그렇게 갖다 주다 보면 주기억장치에 있는 내용을 버리고, 이제 주기억장 용량이 작으니까 내용을 갖다 버리고 새롭게 보조기억장치 내용을 주기억장치에 올려서 CPU에게 전달하고, 또 CPU가 다른 걸 요구했을 때 주기억장치에 상주하고 있으면 바로 주면 되지만 없으면 다시 보조기억장치를 뒤져서 가져 나오고 주기억장치에 있던 CPU가 현재 찾지 않고 있는 것들 갖다 버리고 새로 넣어놓고, 이런 부분들이 막 반복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문맥 교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문맥 교환은 CPU가 할당되는 프로세스를 변경하기 위하여 현재 CPU를 사용하여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의 상태 정보를 저장하고 제어권을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서 넘김으로써 CPU가 요구하는 작업을 빨리 대체시켜 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문맥 교환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문맥 교환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컴퓨터의 성능이 오히려 더 떨어집니다. 그렇겠죠. 주기억장치 용량만 키울 수 있다면, 우리 인간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 인간이 머릿속에서 암기할 수 있는 이 공간이 크다면 우리는 사실 시험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왜? 한번 읽으면 기억하고, 한번 읽으면 기억할 수 있는 머리를 갖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는 기억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곁에 노트나 책이나 우리 스마트폰에다가 메모를 해놓는다든가 전화번호를 메모해 놓는다든가 이런 기능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도 마찬가지야. 컴퓨터의 주기억장치의 용량이 작기 때문에 보조기억장치라는 큰 용량의 그 장치를 두고 거기다가 저장해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그런 형태의 작업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누가 친구가 야, 너 누구 A라는 친구 집 전화번호 아니라고 물었을 때 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면 몇 번이야? 라고 바로 얘기하겠지만, 친구가 물었을 때 잘 모르겠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하면서 폰을 막 뒤진다든가 수첩을 막 뒤진다든가 그러면 실제로 빨리 그 전화번호를 가르쳐주고 내가 따로 딜을 해야 되는데
빨리 가르쳐주를 못하니까 자꾸 수첩을 뒤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수첩을 뒤지는 역할을 하니까 문맥 교환이 자주 일어나게 되면 프로그램의 처리 속도가 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중 프로그래밍 작성 환경에서 어떤 프로그램의 실행을 중단하고, 그죠? 내가 어떤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중단하고 다른 프로그램의 실행을 재개할 때, 그러니까 다시 수첩을 뒤져서 그 내용을 찾아올 때, 그때 그 프로그램의 재개에 필요한 환경을 다시 설정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그게 바로 문맥 교환이다. 그래서 운영체제에서 이 오버헤드라는 게 이렇게 좀 오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오버히트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런 개념하고 비슷합니다. 오버헤드의 큰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 오버헤드가 뭡니까? 잦은 문맥 교환으로 인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할 경우에 발생되는 현상, 그런 오버헤드를 키울 수 있다는 의미죠. 그쵸? 잦은 문맥 교환에서는. 그래서 문맥 교환이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해서 이런 경우가 우리가 컴퓨터 쓰면서 그걸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는 없지만 컴퓨터가 버벅된다든가 빨리빨리 일 처리가 안 되고 마우스가 자꾸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컴퓨터가 뻗는다. 이런 경우에는 메모리 양이 부족해서 잦은 문맥 교환에서 발생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쵸? 이해되십니까? 제가 막 이렇게 말로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액션을 막 취해가면서 설명을 드리는데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재밌습니까? 별로 재미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평소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을 듣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제가 수업하는 스타일 자체가 그렇습니다. 수업하는 스타일 자체가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어떤 내용을 그럼 내가 지금 체계적으로 안 한다는 얘기야? 그건 아니잖아. 체계적으로 어떤 내용을 막 해갖고 지식을 여러분한테 전달한다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강의만 듣고도 뭔가 기억에 남는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한 편의 영화를 본다. 영화를 볼 때는요, 저도 그렇지만 한 2시간, 3시간짜리 영화를 보더라도 그 영화가 재밌으면 그 2시간, 3시간이 언제 후딱 지나가는지 모르잖아요. 그쵸?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강의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아무런 어떤 효과를 주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냥 막 제 혼자서 막 떠들고 지금 있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언제 1시간이 다 지나갔지? 라는 생각으로 강의를 들을 수만 있다면 저는 강의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강의를 참 재밌게 들었고 머릿속에 오래 남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 정보처리 그 기사, 산업기사 필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암기 과목이에요. 시험 나오는 거 위주로 달달달달 외워서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외울 수 있는 기간은요, 시험 치기 일주일 전밖에 없어요, 사실은. 왜? 우리 인간의 두뇌에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3, 4일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접해갖고 외우고 기억할 수 있는 기간이 3, 4일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 3, 4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 공부를 할 때 벼락치기로 3, 4일 시험을 앞두고 난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내가 다 한번 습득을 한다면 시험에 거의 100점을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안 되는 게 뭐냐면 3, 4일 만에 시험 칠 이 분량의 이 두꺼운 책을 다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 두꺼운 책을 다 볼 수 있는 시간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공부했는데 3, 4일 이전에 공부했던 거는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안 까먹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반복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랑 여러분하고 지금 강의 제가 그 모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 달, 2달을 앞두고 제 강의를 들을 거 아니에요. 뭐 일주일 앞두고 지금 순간 신청하고 듣는 사람 혹시 없겠죠? 그죠? 한 달을 앞두고 들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한 달 동안 재미있게 들으라는 얘기예요. 강의가 참 재밌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이런 생각으로 듣다 보면 머릿속에 이렇게 스쳐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시험 치기 한 일주일 전에 그 내용을 딱 보면 그때 수업 시간에 쌤이 이런 얘기를 했었지. 저런 얘기를 했었지. 그게 기억이 새로 나게 되면 순간적으로 암기를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좋아요. 자, 그래서 문맥 교환에 대한 개념, 나중에 우리가 뒷부분에 가서 이 문맥 교환 부분을 한 번 더 언급하게 될 거예요. 이제 스케줄링 관리하면서 자꾸 스케줄링 하는데 우리 운영체제 과목에서 스케줄링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주기억장치 스케줄링도 있고 또 보조기억장치 디스크 스케줄링 관리도 있고 다음 시간에 스케줄링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문맥 교환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어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다음 단어는 이제 병행 프로세스와 상호 배제에 대한 제목으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병행 프로세스. 자, 병행 프로세스 하면 또 따라 나와야 되는 게 임계
구역이라는 말도 따로 나와야 되겠죠. 자, 병행 프로세스라는 말을 제가 처음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데이터베이스 전자계산기 구조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요. 물론 뭐 까먹어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일깨워 드릴게요. 자, 병행 프로세스라는 말은 병행이라는 말이죠. 같이 쓴다는 얘기죠. 그렇죠? 같이 진행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컴퓨터가 어떤 데이터를 처리할 때 같이 진행했을 때 효과적인 경우도 있지만 같이 진행했을 때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병행 프로세스, 임계구역,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상호 배제, 동기화 기법, 동기화 기법 중에서 모니터링 기법 이런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2.2 단원 이 전체가 화장실이다라는 개념을 가져보세요. 화장실. 자, 여러분들이 이 그 학습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항상 제가 비교 예를 많이 듭니다. 비교 예를. 이번 시간에 비교 예를 또 뭐 들었었죠? ATM기에 대한 예도 들었었고. 그리고 봐봐요. 금방 앞부분에 내가 예 들은 건 벌써 까먹잖아, 나도. 그쵸?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사람 냄새 나지 않습니까? 그쵸? ATM기에 대한 예를 들었고, 이번에는 또 좀 지저분하지만, 화장실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이 강의 전에 식사를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이 강의 후에 또 식사를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화장실 예를 들어야 되니까. 화장실이라는 공간은 나만의 공간이에요. 그쵸? 뭐 공용 화장실이든 말든 그 화장실을 쓰려고 내가 그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그리고 화장실 문을 잠그는 순간 내가 볼 일을 볼 공간이에요. 나만 쓸 공간이란 말이야. 그런데 화장실 내에 변기가 하나밖에 없는데 두 명이 같이 들어가서 볼 일을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좀 태폐적이나 변태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쵸? 화장실이라는 공간은 나만이 들어가서 내 혼자 어떤 일 처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병행 프로세스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병행 프로세스라는 것은 그 화장실이라는 공간을 다른 사람하고 같이 쓴다는 얘기야. 같이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 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다 처리를 하고 문을 열고 나와줘야만 내가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내 볼일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런 개념을 생각하면서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용 정리가 좀 더 쉽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로 병행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부터 한번 알아보죠. 자, 병행 프로세스는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들이 동시에 존재하며 실행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두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실행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설명이 여러 프로세스들이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독립적 병행 프로세스라 하고 이제 용어가 나오는 거죠.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것은 독립적 병행 프로세스. 이런 거는 안 외워도 돼요. 이게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이 설명이 나올 거니까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서로 협력하며 동시에 실행되는 것을 협동적이다. 협력하는 게 협동적이다. 읽어만 보면 됩니다. 그죠? 세 번째, 다중처리 시스템이나 분산처리 시스템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이 부분은 따로 줄쳐놓고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다중처리 시스템과 분산처리 시스템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던 거다. 그죠? 그 부분에서 병행 프로세스가 많이 실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병행 프로세스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죠. 여러분 책에서도 실제로 이제 시험에 나왔던 부분은 병행 프로세스 때 고려 사항이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공유 자원을 상호 배타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공유 자원 뭡니까? 화장실 내에 있는 그 자원을 여러 사람이 같이 쓸 수 있는데 상호 배타적으로 써야 된다. 그죠? 병행 프로세스들 사이에는 협력 또는 동기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교착 상태를 해결해야 하며 병행 프로세스들의 병렬 처리도 극대화해야 된다. 자, 말의 의미가 뭐 교착 상태란 말도 나오고 뭐 병렬 처리라는 말도 나오지만 그 말 자체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교착 상태라는 의미는 다음 페이지에서도 설명을 드려요. 결국 병행 프로세스라는 의미의 총괄적인 개념은 하나의 어떤 처리 과정을 여러 사람이 어떻게 하면 같이 처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게 바로 병행 프로세스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럼 병행 프로세스의 개념은 일단 정리가 됐어요. 개념 자체를 묻는 문제는 그렇게 많이 시험에 나온 편은 아닙니다. 그죠? 개념은 정리됐어요. 그럼 이제 병행 프로세스에 관련된 얘기가 임계구역부터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 개념은 머릿속에 계속 갖고 계셔야 합니다. 자, 임계구역이 뭐냐 그러면. 자, 다중 프로그래밍 운영체제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을 쓰는 운영체제에서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공유하는 데이터 및 자원에 대하여 어느 한 시점에서는 하나의 프로세스만 자원 또는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지정된 영역을 의미한다. 이게 바로
화장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음 페이지 잠깐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잠깐 넘겨보면 다음 페이지 마지막에 모니터라는 개념 나옵니다. 이거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나왔었죠. 이 모니터에 대한 개념도 비슷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모니터부터. 다음 페이지 넘겼습니까? 그죠? 모니터 내의 공유 자원을 사용하려면 프로세스는 반드시 모니터의 진입부를 호출해야 된다. 이거 무슨 말이죠? 모니터도 화장실이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기 전에 화장실 입구에서 항상 뭐 해야 돼? 노크 해야 되잖아. 노크 안 하고 벌떡벌떡 문 열고 그러면 안 되죠. 그쵸? 그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니터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임계구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영역을 임계구역이라 하는데 그 특징이 이제 세 가지가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데 임계구역에는 하나의 프로세스만 접근할 수 있으며 화장실에는 한 명의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으며 그죠? 해당 프로세스가 자원을 반납한 후에만 그 안에 들어가서 볼일을 본 사람이 볼일을 다 보고 나온 후에만 그죠? 나온 후에만 다른 프로세스가 자원이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그게 뭐다? 그게 임계구역이다. 임계구역의 대표적인 게 뭐다? 다음 페이지 나오는 모니터다. 우리 들여다보고 있는 그 컴퓨터의 PC 모니터 말고요. 그죠? 제가 자꾸 컴퓨터 예를 들 때, 모니터 예를 들 때 자꾸 이쪽으로 손짓하죠. 그죠? 여러분 그 카메라 속에서는 안 잡히지만 여기에 이제 제 책상이 있습니다. 책상. 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연구하는 책상이 있고 그 책상 옆에 컴퓨터가 있어요. 여기 컴퓨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위너스 클럽에 가입을 하고 위너스 클럽 아시죠? 여러분들 다 합격하시게 되면 위너스 클럽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입을 하시면 트로피도 받게 되는데 실제 트로피는 아니지만 사이버 트로피 자 트로피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위너스 클럽 내에서는 제가 그동안 강의를 어떻게 해왔고 또 어떻게 연구를 하고 그런 장면들을 이제 사진을 좀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대호쌤이 이게 강의를 하기 전에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강의를 하고 계시구나 그런 걸 보면서 눈물도 좀 흘리고 눈물도 좀 흘리고 그죠?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을 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실기까지 합격하시고, 그죠? 실기까지 합격하시고, 위너스 클럽에 가입이 되면, 합격하신 분들만의 어떤 공간 속에서, 그동안 못다 했던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날이 올 때까지 지금도 힘들지만 열심히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볼까요? 자, 임계구역은 특정 프로세스가 독점할 수 없다. 그쵸? 화장실을 누가 독점하면 그 나쁜 사람이죠. 그렇죠? 화장실을 들어가서 빨리 안 나온다고 예전에 뭐 공중 화장실에서 뭐 대판 싸우고 요즘은 잘 볼 수 없지만 공중전화 박스, 그죠? 공중전화 박스가 옛날에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잘 찾아볼 수 없는데 옛날에는 그 핸드폰을 들고 다니지 않았을 그런 상황에서는 특히 언제였냐면 그 응답하라 1994 1994년도, 5년도, 3년도 이때는 대부분이 삐삐를 들고 다녔었죠. 요즘 세대들은 삐삐를 잘 모르시던데요. 그러니까 삐삐 같은 경우에는 항상 공중전화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삐삐가 호출이 오게 되면 반드시 공중전화를 찾아가서 그 호출된 번호로 전화를 하죠. 전화를 해서 호출하신 분 있습니까? 해서 통화를 하게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90년대 초반에. 그죠? 자, 무슨 얘기하다 빠졌죠? 그러니까 그 공중전화에 들어가고 한참 동안 통화하면 삐삐 호출이 왔는데 빨리 전화를 해야 되는데 앞에 사람이 빨리 안 나오면 주먹질하고 싸우고 난리가 난 적 그때 뭐 뉴스에도 나오고 그런 적 많았었습니다. 아무튼 그 임계구역은 화장실이라는 개념이죠. 쉽게 정리가 될 겁니다. 독점할 수 없습니다. 프로세스가 임계구역에 대한 진입을 요청하면 그쵸? 노크를 하면 일정 시간 내에 진입을 허락해야 합니다. 그죠? 허락해야 하며 임계구역 내에서 작업은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 와, 이 예제 자체가 완전히 그 화장실, 공중 화장실의 개념하고 똑같은 것 같아. 그죠? 내가 예를 들어도 너무 예를 잘 들은 것 같아. 그죠? 너무, 그죠? 아무튼 좋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확실하게 꽂혀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임계구역이었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거의 내가 판서를 하나도 안 하는 것 같다. 그죠? 판서를 좀 하고 싶은데 막 그래가면서 나중에 이제 축구라고 이제 판서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번 시간에 제가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죠? 좀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들어주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기를 합격하시고 실기를 공부할 때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라는 과목을 공부하게 되죠. 그게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 순서도 공부 막 할 때 막 계속 이게 빨간 펜, 노란 펜, 파란 펜으로 또 막 액션을 취해가면서 그렇게 할 건데 사실 재밌어요. 그죠? 그 어플리케이션 개발 알고리즘 과목을 공부하다 보면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럴 때 좀 이렇게 짜릿짜릿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 좋겠죠. 자, 상호 배제의 기법입니다. 이것도 mutual exclusion이라 해서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죠. 상호 배제, 상호 배제 기법. 상호 배제 기법은 우리가 같이 쓰고 있는 우리 병행 프로세스에서 같이 쓰고 있는 공유 자원을 어느 시점에서 단지 한 개의 프로세스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것도 마찬가지죠. 상호 배제하니까 어느 시점에서 그 화장실을 내 혼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배제를 시킨다는 의미겠죠. 그렇죠? 있도록 하며 다른 프로세스가 공유 자원에 대해서 접근하지 못하게 내가 들어가서 쓰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못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상호 배제다. 자, 그 첫 번째로서 여러 프로세스가 동시에 공유 자원을 사용할 때 각 프로세스가 번갈아 가면서 공유 자원을 하도록 하는 것을 임계구역 하는 것으로 임계구역을 유지하는 기법이다.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것은 되죠. 한 사람이 다 쓰고 나오면 다음 사람이 쓰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임계구역을 만들어 주게끔 하는 게 바로 상호 배제의 기법의 특징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그런 상호 배제 기법에 이제 데커라는 사람이 데커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 알고리즘이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음을 보장하는 거. 교착 상태 뒤에 다음 페이지 나올 겁니다. 교착 상태. 그래서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음을 보장하고 공유 데이터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역시 상호 배제를 보장하고 별도의 특수명령 없이 순수하게 소프트웨어로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 데크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번 나왔었습니다. 그쵸? 데크 알고리즘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싱크로나이제이션, 동기화 기법인데 이 동기화, 비동기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디서? 정보통신 개론, 데이터 통신 파트에서 아주 마루가 닳도록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통신에서 이 동기화라는 개념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동기화 기법은 이제 개념은 이렇습니다.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를 한 시점에서는 동시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각 프로세스에 대한 처리 순서를 결정하는 것이고 상호 배제의 한 형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첫 번째로 이제 동기화 구현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마포화 기법과 모니터 기법이 있는데 세마포화 기법은 함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P와 V라는 두 개의 연산에 의해서 동기화를 유지한다. P와 V라는 그 두 개의 연산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몰라도 돼요. 과거 기출문제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온 적은 있지만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 그건 설명해 드리면 되고 지금은 P와 V라는 연산이라는 말이 나오면 키워드로 세마포화를 의미하는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 S는 P와 V 연산만으로 접근 가능한 세마포화 변수에 해당이 되고 변수라는 개념 나중에 실기할 때 마르고 닳도록 들을 겁니다. 자, 지금은 개념만 그냥 이해를 하세요. 공유 자원의 개수를 나타내며 0 또는 0과 1 혹은 0과 양의 값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뭔가 어떤 연산에 대한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함수적인 어떤 연산의 개념이 나오면 세마포 기법을 의미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이 모니터죠.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모니터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었습니다. 모니터. 아까 설명드렸지만 모니터가 실제로 임계구역에 앞에 나온 임계구역에 해당되는 거고 이 모니터 기법 자체가 화장실 기법하고 똑같다라고 하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아까 첫 번째 읽어봤죠. 두 번째 모니터 외부의 프로세스는 모니터 내부의 데이터를 직접 액세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화장실에서 누가 쓰고 있으면 그 사람이 일을 끝나고 나오지 않으면 그 안을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죠? 뭐 변태도 아니고, 그죠? 세 번째, 모니터의 경계에서 상호 배제가 실행된다. 모니터의 경계가 어디입니까? 화장실 출입구. 반드시 노크를 해야 돼요. 호출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다 됐다고 나왔을 경우에 내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모니터에서는 한순간에 하나의 프로세스만 진입하여 자원을 사용할 수 있고요. 모니터에서는 웨이트와 시그널 연산이 사용된다. 기다려야 되고 신호를 보내야 돼요. 그렇죠? 특정의 공유 자원을 할당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및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병행성 구조로 되어 있다. 병행성이 뭐야? 두 명이 동시에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병행성인데 진짜로 동시에 쓰는 게 아니라 같이 이 공간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그 2.2 단원의 병행 프로세스와 상호 베이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교착 상태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교착 상태. 자, 영어로 하면 데드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착 상태. 일단 개념부터 설명을 드릴까요? 데드락이죠.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뭐 어떻게 하다가 죽느냐. 이 말을 얘기한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이 얘기를 한번 드리는 것 같은데, 내가 친구한테 내가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고 C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럼 B라는 친구가 C라는 친구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고, C라는 친구가 A라는 친구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어느 날 이 친구가 나한테 돈 갚으래. 100만 원. 갚으려고 하니까 나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잠깐만, 내가 누구한테 100만 원 빌려준 거 있으니까 걔가 받으면 줄게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친구한테 돈 달라니까 이 친구는 뭐랍니까? 아, 내가 누구한테 받을 거 있으니까 받으면 줄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명이 줘야 다 갚아가는 건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영원히 이 세 명은 돈을 못 받아요. 그쵸? 이게 바로 데드락이야. 교착 상태.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자, 교착 상태의 개념은, 교착 상태는 상호 배제에 의해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그죠? 둘 이상의 프로세스들이 자원을 점유한 상태에서 서로 다른 프로세스가 점유하고 있는 자원을 요구하고 무한정 기다리고 있는 현상, 무한정 기다리는 상태. 내가 이 친구한테 돈을 빌려준 것을 갚기 위해서 이 친구가 갚아주기를 무한정 기다리는 상태, 영원히 돈을 받지 못하는 상태, 이게 바로 교착 상태다, 데드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교착 상태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프로세스가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자원의 할당과 해제를 기다리고 있는 사태를 말한다. 그림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자, 어떤 자원 1이 있어요. 어떤 자원 2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원 1을 프로세스 A에게 던져주고, 프로세스 A는 또 이 자원 2를 이쪽으로 던져주고, 프로세스 B는 다시 자원 2를 이렇게 돌려준단 말이야.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상태라면 자원이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가 형성되면서 영원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개념을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림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쵸? 쉽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부터 본다 그러면 교착 상태의 발생 조건에 해당되는 게 아닌 것은, 이게 별표 3개짜리죠. 교착 상태의 발생 조건. 첫 번째가 mutual exclusion, 상호 배제. 그 다음에 점유와 대기. 그 다음에 비선점. 그리고 환형대기. 환형대기라는 게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형으로 이렇게 물고 물리는 상태. 이게 바로 환형대기인데, 이 교착 상태 발생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했을 때 오답 쪽지에 보시면 꼭 틀린 답으로 나오는 것은 딱 그 하나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뭐 상호 여기 보시면 비선점이란 말 있죠. 세 번째. 근데 선점이라는 말로, 자, 오답 쪽지에 보면 교착 상태의 발생 조건의 오답에 그 말이 지금 한글로는 적혀 있지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 적어 놓으세요. 꼭 틀린 답으로 뭐가 나오면 선점이라는 말로 잘 나왔어요. 선점. non-preemption. 그죠? non-preemption. 비선점. 그러니까 결국 교착 상태의 발생 조건에 해당되는 것은 상호 배제, 점유화되기, 비선점, 환영되기 네 가지인데 틀린 답으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선점형이다, 이렇게 잘 나왔거든요. 여러분들이 선점형과 비선점형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스케줄링 할 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선점이 뭐냐, 비선점이 뭐냐. 선점은 선점하는 거고 비선점은 선점하지 않는 건데, 그게 스케줄링에서 어떤 개념으로 이루어지느냐, 그 부분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상호 배제가 뭐냐는 앞에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점유와 대기가 뭐냐, 이거는 점유하고 대기하는 거고, 비선점은 선점하지 않는 거고, 환형대기는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계속 대기하는 거, 물고 물리는 상태고, 의미가 나온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발생 조건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시험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 틀린 답으로 비선점 대신에 선점이 잘 나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쵸? 만드시기 합니다. 이번 시험에도 아마 나올 겁니다. 자, 좋아요. 교착 상태 발생 조건이었고요. 이어서 세 번째. 자, 세 번째 가면 이제 교착 상태를 해결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런 그 데드락이라는 교착 상태가 발생됐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예방기법과 회피기법이 있는데 좀 치사한 방법이긴 합니다. 교착 상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하는 게 더 좋겠죠.
근데 자꾸 교착 상태가 일어나는 거야. 그럼 아예 무시를 해버리는 거야. 그쵸? 회피를 해버리는 거야. 그쵸? 좀 기분 나쁜 방법이긴 하지만 회피 기법이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지금 밑에 은행원 알고리즘 말이 밑에 보이시죠? 은행원 알고리즘. 은행원 알고리즘을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은행원. 왜 은행원 알고리즘이라는 이름을 붙였는가? 과거에 제가 사업을 좀 했었습니다. 조대호라는 사람이 사업을 막 하다가 사업이 진짜 잘 된 거야. 그쵸? 사업이 진짜 잘 되면요. 은행 가잖아요. 은행 딱 가면 은행에 그 지점장이 딱 나와가지고 사장님 오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하면 은행에 가면 항상 거기 VIP 고객실이 있죠. 거기 들어가고 커피 뭐 드시겠습니까? 커피 막 드면 이번에 뭐 사업 새로 진행하는 거 없으십니까? 돈은 좀 안 필요하십니까? 이번에 뭐 새로 하나 진행하려고 하는데 돈이 한 뭐 얼마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 은행에 돈 그 드릴 테니까 쓰십시오. 막 이런단 말이야. 그쵸? 근데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 그죠? 돈이 하나도 없어. 그래갖고 또 새로운 뭔가를 시작해야 되다 싶어서 그때 그 은행을 찾아간 거야. 찾아가갖고 내가 좀 새로운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는데 이러면은 근데 지금 제가 좀 바빠서 이러면서 자리를 피한다든가. 그죠? 누구세요? 신용정보 조회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돈 안 빌려줍니다. 결국 은행원 알고리즘이라는 이 개념이 무슨 말이냐면 프로세스가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신용이 있고 믿음이 가고 제대로 되는 프로그램이면 그때그때 바로 처리해 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예 피해버린다는 거죠. 도망다닌다는 거예요. 어쩜 우리 인간이 생활하는 방식과 이 운영체제의 처리 과정이 얼마나 이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그죠? 왜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었을까요? 그쵸? 컴퓨터는 누가 만들었어? 우리 인간이 만들었어. 그쵸? 우리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현상들을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서 튀어나와서 처리 과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쵸? 우리가 만들 수는 없지만 누군가가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빌 게이츠 회장 이하 만들었겠죠. 유닉스 운영체제 또 누가 만들었겠죠. 그 컴퓨터 같은 기계 부분 누가 만들었겠죠. 만들 때는 다 인간의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리는 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예방기법은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시스템을 제어하는 방법으로서 교착 상태 발생에 앞에서 배웠던 4가지 조건이 있죠. 그 4가지 조건 중에서 어느 하나를 제거함으로써 수행한다.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방하는 기법. 그러니까 앞에서 상호 배제 조건, 점유화 대기 조건, 비선점 조건, 환영 대기 조건 4가지가 앞에서 뭐였습니까? 교착 상태의 발생 조건이었죠. 이 조건 중에서 이 4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하나라도 제거를 함으로써, 그렇죠? 제거함으로써 이렇게 이제 수행하는 방법이 예방 기법이라는 거죠. 상호 배제의 부정 읽어볼까요? 한 번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공유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원래 상호 배제는 못하게 하는 거잖아. 그쵸? 근데 있게 한다는 거야. 그걸 부정한다는 얘기야. 상호 배제를 부정함으로써 교착 상태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점유화 대기 조건의 부정. 프로세스가 실행되기 전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할당하여 프로세스의 대기를 없애거나 자원이 점유되지 않는 상태에서만 자원의 요구를 가능하게 해주는. 나머지 설명 읽어볼 필요 없어요. 결국은 교착 상태 발생 조건 4가지, 상호 배제, 점유화 대기, 비선점, 환영 대기 조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부정하는 게 예방 기법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이중으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발생 조건만 외워주면 되니까. 그죠? 두 번째, 회피 기법은 avoidance, 영어로도 잘 나옵니다. avoidance, 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한다는 개념 자체가 신용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 대출하러 왔을 때 그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은 도망 다녀요. 그쵸? 그렇다고 사람 면제 놔두고 당신은 신용 안 좋으니까 우리 은행에서 돈 못 빌려줍니다. 이렇게 하기 힘드니까 도망 다니는 거야. 그쵸? 얼마나 잘 도망 다니는데. 그쵸? 그래서 뱅커스 알고리즘에 의해서 은행을 알고리즘은 EJ 다익스트라라는 사람이 제안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 다이스트라는 사람이 아마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았을까? 그죠? 자, 각 프로세스에게 자원을 할당하여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으며 모든 프로세스가 완료될 수 있는 상태를 안전 상태라 하고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를 불안전 상태라고 한다면 안전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대출을 해주고 불안전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대출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은행원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양과 사용자가 항상 일정해야 되고 은행원 알고리즘은 프로세스의 모든 요구를 유한한 시간에 할당하는 것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시험에 조금 복잡한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여러분 책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 은행원 알고리즘에 대한 예라는 문제가 있죠. 무슨 계산 문제 같기도 한데 이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 문제가 요구하는 그 바가 무슨 뜻인지 잘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두 번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으로 완벽하게 이 부분이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온다면 쉽게 맞출 수 있어야 되잖아. 자, 자원이 총 12개고요. 현재 10개가 할당된 상태일 때 시스템이 안전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A와 B의 값이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12개잖아요. 그쵸? 그리고 전체가 12개인데 10개가 할당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중에서 프로세스 두 번째 이 B 값 자체는 무조건 2 이하여야 됩니다. 그걸 먼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추가 요구량은 2 이하여야 된다는 사실. 여기 줄쳐놓으세요. 이 B 값은 B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0 또는 1 또는 2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쵸? 전체가 12개고 현재가 10개 할당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 0이 들어갔을 때 A 값과 1이 들어갔을 때의 B 값 A 값과 2가 들어갔을 때 A 값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달라지냐면 여기 0이 들어갔다. 0이 들어갔으면 A 값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거예요. 왜 4가 됩니까? 왜 4가 되죠? 전체 데이터의 개수가 여기가 B 값이 0인 상태에서 4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전체에서 할당할 수 있는 현재 할당량이 4고 최대 요구량이 4니까 이 4라는 값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야. 그쵸? 그럼 만약에 여기 B 값이 만약에 1이면 현재 할당량이 4기 때문에 A 값은 얼마까지 올 수 있다? 5까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쵸? B 값이 만약에 2면 현재 할당량이 4니까 여기서는 6까지 올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 4와 여기 있는 숫자를 합했을 때 얘가 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그죠? 4일 경우에 여기가 0이면 4 더하기 0에서 A 값은 4가 돼야 될 수 있고 B 값이 1이면 4와 1을 더해서 얘는 최대 요구량은 5까지 될 수가 있고 B 값이 2면 4와 2를 더해서 최대 요구량은 6까지 될 수 있다. 이 말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B가 2개 차이기 때문에 B에 들어올 수 있는 건 0부터 2까지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 말만 기억하면 이와 관련된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요. 자, 세 번째 발견기법, 네 번째 회복기법이라는 말 나오는데 이거는 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 아니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산업기사에서 종종 출제됐던 문제가 교착 상태에 빠진 프로세스들이 자원을 선점해야 되는 경우에 고려할 직접적인 사항이 요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산업기사 치시는 분들 좀 자세히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운영체제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교착 상태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뭐 판서를 따로 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재밌게 다양한 예를 들어서 특히 냄새나는 화장실 예를 들어서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잘 정리하셔서 이 부분을 머릿속에 꼭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라요. 프로세스 관리에 대한 개념과 관련 용어 정리하시고요. 교착 상태에 대한 의미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게 이제 2.4 단원의 스케줄링이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스케줄링.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케줄링에 보시면 이제 선점형 스케줄링과 또 비선점형 스케줄링 나오고 이어서 기억장치 관리 전략 나오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시간 3강에 스케줄링 들어가면 되게 재밌어요. 그죠? 어떻게 막 숫자를 막 이렇게 스케줄하고 관리하는 부분이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공부하기 전에 계획 잡는 거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막 계획 잡아놓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근데 한 3일 지나면 그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그런 경우는 많지만 아무튼 우리가 운영체제에서 스케줄링 관리 스케줄링에 대한 부분을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거니까 또 다음 시간도 우리가 재밌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역시나 다음 시간에 더 활기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